저희 조는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요. 발표자 변상우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HIVD의 정의 및 단계, 그리고 케이스, 기전, 그리고 케이스에 따른 중재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척추라는 구조물은 저희 몸의 기둥을 담당하는 부위죠. 위로는 머리를 지탱하고 있고 아래로는 골반과 연결되어 있어서 5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각각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척추에 있는 각각 구조물들은 만곡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만곡의 각도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각도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만곡은 중력에 대항하는 액시얼 로드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데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처럼 한 부위에서 변형이 생기게 되면 그 변형이 아래로 점차 타고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바디와 바디 사이에는 추간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애뉴러스 파이브로서스와 그 사이에 있는 애뉴러스 파이브로서스 안에 있는 뉴클레우스 펄포서스 2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전체 길이의 20에서 25%, 척추 길이의 20에서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룸바에 있는 디스크는 상체의 전체 체중의 한 20에서 25%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고요. L5에서 S1 관절은 척추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룸바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L4에서 L5이고요. 일단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체중 부하를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력 중심선이 딱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는 구조고요. 세 번째로는 엉치 수평각, 아래로는 골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펠빅의 틸팅 정도에 따라서 엉치 각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각이 더 커지게 될수록 안티리어 틸팅이 과하게 일어날수록 시어링 포스가 더 증가해서 압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HIVD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외부적인 자극이나 자세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말씀드렸었던 추간판이라는 구조물이 여러 방향으로 탈출하는 증상이고요. 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척추신경을 통해서 압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는 다 하나의 구조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초기에 발견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관절들이 그 관절의 역할을 대신해주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통증, 일반인들도 허리 통증을 굉장히 자주 겪기 때문에 이 허리 통증이 진짜 심각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병원에 늦게 내원해서 만성 상태에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디스크의 단계, HIVD의 단계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단계도 마찬가지로 4단계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고 3단계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희는 참고 논문에 따라서 근거해서 3단계, 프로트루션과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시퀘스트레이션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프로트루션은 벌징 디스크라고도 부르는 부어오른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밀려 나온 형태로 그림처럼 봐주시면 되고요. 시퀘스트레이션은 마이그레이션 형태에서 몸체와 분리가 된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B, C 순서대로 예후가 더 나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케이스입니다. 남성분이고요. 40세 남성분이고요. 진단명은 HIVD L4에서 S1까지 HIVD로 인해서 카우다 이퀴나 신드롬을 진단받았습니다. 다른 히스토리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이를 주된 호소는 통증이었습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세수하는 동작에서 레디에이팅 페인이 증가한다가 가장 주된 호소였고요. 이분은 한 2달 전쯤에 백페인 도미넌스 LBP를 호소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면서 그냥 허리 통증이구나 하고 참으면서 일상생활을 지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흘 전쯤에 앉은 자세에서 기침을 했는데 갑자기 허리에 찌릿하는 통증을 동반하면서 오른쪽에 렉페인 도미넌스 LBP로 발전해서 내원하였다고 합니다. 오른쪽 다리에 조금씩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고 하고요. 직업은 사무직 회사원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운동할 시간은 없는 직업이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페이션트 골은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시고요.
이러한 subjective information을 통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가설을 세워봤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변형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변형, 그리고 척추 자체의 문제,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래 앉아있는 자세다 보니까 정상인들도 오래 앉아있다 보면 자세가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면서 코어 스타빌리티가 깨질 수도 있고, 저희가 앉아있는 자세로 구부정하게 앉아있다 보면 갈비뼈가 압박당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저희가 호흡을 24시간 내내 하기 때문에 호흡을 할 때 갈비뼈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벌어지고 양쪽으로도 버켓 핸들 모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압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버스 액션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카이포틱 커브가 더 증가되는 형태를 띠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코그윌 메커니즘,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돌아간다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카이포틱 커브가 증가되면서 플랫백의 형태를 띠게 돼서 척추의 변형을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어쨌든 골반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추에 대한 변형은 골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골반의 가동성이 떨어진 건 요추에 질환,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거나 아니면 한쪽 뒷주머니에만 물건을 넣어놓고 앉는 행위를 하게 되면 골반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골반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면 구조적인 다리 길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이는 보행을 할 때마다 불균형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호흡을 24시간 하는 것처럼 그만큼은 아니지만 보행도 하루에 많게는 2, 3만 보씩 하기 때문에 그 변형이 점진적으로 계속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저희가 안테리어 틸팅과 포스테리어 틸팅, 세이크럼에는 누테이션과 카운터 누테이션 두 가지 움직임을 많이 접하는데, 실제로 세이크럼에서는 이렇게 한쪽 펠빅이 안테리어 틸팅하는 동안 반대쪽 펠빅이 포스테리어 틸팅을 하거나, 이런 동작에서 새로운 축이 생성되면서 그 축을 타고 움직이는 톨션이라는 움직임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이크럼이 톨션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면 위쪽으로 척추와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에도 변형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가설을 세워봤고요. 정확한 수치는 오브젝티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상자는 비만이었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면은 가장 흔한 특징이 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배가 나오게 되면 앞쪽에 있는 근육들에 대한 스트레치 위크니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복부 근육, 배에 있는 튜브 모양의 근막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로드티 커브로 오히려 과하게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가설을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에 따른 오브젝티브는 저희는 페인 앤 디서빌리티 퀘스처네어를 이용해서 설문조사 진행을 했고요. 바스는 6점, 그리고 어스웨스트리 디서빌리티 인덱스라고 그런 기능적인 부분 평가하는 척도가 있는데 LBP에 특화되게 리바이스된 버전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통해서 33점이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ROM MMT 뒤에 표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검사는 정상인 걸로 나왔고요. 스페셜 테스트 세 가지, SLR과 슬럼프, 발살바 테스트를 통해서 세 가지 다 양성임을 확인했고요. 영상 소견으로는 MRI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적용했었고요. BMI는 말씀드린 것처럼 31.5점으로 고도 비만 단계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시곡선 검사를 했을 때 자극 시간이 3ms보다 조금 3ms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부분 탈신경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설문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ODI 설문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을 각각 체크를 한 다음에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계산 공식을 통해서 밑에 있는 점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른 중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건 바스 척도 다들 아실 테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OM, MMT는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일단 ROM부터 말씀드리면 힙 익스텐션에서 오른쪽과 왼쪽 둘 다 LOM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페인으로 인해서 LOM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힙 플렉션 with knee extension, SLR 자세와 마찬가지인 자세인데 오른쪽 더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쪽은 50도로 LOM이 조금 더 크게 발생하였고 비교적 괜찮은 쪽인 왼쪽은 60도로 LOM이 발생하였습니다. MMT는 익스텐션 동작에서 통증으로 인해서 F 플러스 등급을 받았고요. SLR 자세 마찬가지에서는 오른쪽에서는 F 플러스 등급, 왼쪽에서는 G,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힙 플렉션을 하는 동작에서는 G 마이너스와 G를 각각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니에 있는 하이라이트는 잘못 쳐진 것 같고요.
앵클 쪽에서 페로니얼 nerve의 커먼 페로니얼 nerve의 지배를 받는 근육들의 전반적인 약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스페셜 테스트입니다. 일단 저희는 스페셜 테스트를 기존의 연구를 참고해서 적용을 했는데 SLR 같은 경우에는 센시티비티 52%와 스페시피시티 8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검사자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한 논문에서는 이런 수치였다라는 점만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논문에서 SLR 테스트와 슬럼프 테스트를 비교하는 논문이었는데 슬럼프 테스트가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둘 다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신경을 전반적으로 다 늘리는 검사인 슬럼프 테스트와 특정 구조만 특정 부위만 늘리는 검사라는 차이점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고요. 마지막으로 발살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케이스에서 기침을 하다가 통증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와 비슷한 자세를 강제로 만들어서 검사하는 자세입니다.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HIVD 말고도 다른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스페셜 테스트이기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조금 더 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스페시피시티는 확실히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MRI는 신경이 어느 정도로 압박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상 진단 방법이고 엑스레이는 뼈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었는지, 간격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와 뒤에 있는 파셋 조인트가 얼마나 압박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까먹어서 잠깐만 올라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앉아있는 자세에서 이제 기침을 하다가 HIVD 증상이 더 발현되었다고 했는데 대상자의 경우에는 서 있는 자세에서 안티리어 틸팅이 과하게 발생하면서 로드 T 커브가 증가되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의자에 앉게 되면 힙 플렉션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펠빅의 포스테리어 틸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척추와 척추 뒤쪽의 간격이 멀어져서 파셋 조인트에 대해서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 압력을 온전히 디스크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기침을 하는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기침을 하기 전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숨을 들이마시죠. 그때 호흡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포틱 커브가 증가된 상태에서 룸바의 로드틱 커브가 사라진 상태에서 갑자기 트렁크 플렉션을 하게 돼서 압력이 뒤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디스크가 후방으로 탈출된 것으로 가설을 마지막으로 세워봤었습니다. 그리고 어세스먼트입니다. 프로블럼 리스트는 오브젝티브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숄텀 골은 일단 바스는 6점에서 2점, ODI는 12점, 12점이 마일드한 디서빌리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I는 고도 비만에서 비만 26점으로 낮출 거고요. ROM은 풀, 모든 페인으로 인해서 생겼던 LOM을 다 극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페셜 테스트는 ROM과 좀 연관이 있는 검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SLR과 슬럼프 테스트 두 가지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롱텀 볼로는 0점과 0점, 그리고 BMI는 정상 수치인 23점, MMT 전부 노말, 그리고 스페셜 테스트 마지막 발살바 테스트가 음성으로 나오는 걸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발살바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둔 이유는 증상이 발현된 기전과 가장 유사한 검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잡아봤고요. 플랜으로는 통증 조절 및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인저치료,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 운동치료와 운동 후 견인치료, 체중 감소를 위한 식이요법도 들어가야 하고요. 평소 근무 시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1주에서 4주 차에는 핫팩과 IF 네, 넘어가서 뒤에서 다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핫팩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핫팩은 근이완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근거 논문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염증 반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 치료를 직접 환부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룸바 변형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펠빅의 틸팅을 제한하는 구조들에 적용을 해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구조물들을 펠빅 틸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려고 핫팩을 적용할 거고요. 저희가 참고한 논문입니다. 일단 이 대상자의 가장 주된 호소가 통증이었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위해서 정기적 인자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L4에서 S1, HIVD를 가진 렉페인 도미넌스를 가진 대상자들이 있고요. 텐스와 IF 그리고 IF와 펄스 울트라사운드를 결합한 CT, PI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한 결과
CDPI가 SLR 값도 기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통증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한점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만 검증했다고 합니다. 10분 적용하고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만 검증했다고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운동을 통해서 손상이 발생된 기전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매개 변수는 IF 같은 경우에는 7.5cm와 13cm 면적의 패드를 사용하고요. 주파수는 4000과 4030Hz를 통해서 맥놀이 간섭 전류를 이용해서 30bps로 치료를 할 거고요. 강도는 샘 컨디션에서 시작해서 스테어케이스 메서드를 통해 개별적으로 대상자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주기는 1대1로 적용되고 4극 배치법으로 HIV 환부로부터 2cm 떨어진 곳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펄스 울트라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5cm짜리 헤드를 이용했고요. 주파수는 1MHz 그리고 강도는 1.2W/cm고요. 주기는 1대4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배치 부위는 패드를 헤드와 뒤에서 헤드를 환부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 헤드와 수평한 높이의 배 앞쪽에 배치했었다고 하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초기에는 1주에서 4주 차이기 때문에 염증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단계일 수 있어서 심부 열치료로 적용되는 펄스 울트라사운드는 빼고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해서 IF를 사용해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재활 운동을 위한 준비 단계는 일단 요추의 자세 변형이 일어났고 질환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은 주변 구조물들에도 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진행하기 전에 대상자가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심부 근육에 대한 활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근거를 서적에서 근거로 하여 적용을 했고요. 그런 근육들을 활성시키는 단계, 1주에서 4주 차는 그런 심부 근육에 대한 활성화 운동을 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몸통 안정성에 대한 근육으로는 흔히 알고 있는 로컬 코어 머슬 4가지 중에 3가지를 봤는데요. 다이아프램과 TRA 그리고 멀티파이더스를 봤습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할 때 심부 근육을 잘 못 쓰는 느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주얼 피드백을 주면서 적용을 하게 되면 훈련의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근거를 참고하여서 왼쪽 사진은 B모드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TRA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오른쪽은 F모드로 촬영한 울트라사운드인데 다이아프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고 올라가는지 움직임의 깊이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서 대상자가 운동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추는 골반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골반 안정성에 대한 근육도 각각 훈련을 진행할 텐데, 이때 특이한 점은 일리옵소아스라고 흔히 알고 있는 머슬이 있는데 그 근육은 일리아쿠스와 소아스 메이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운동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주에서 4주차 마지막에는 트랙션을 적용하는데, 트랙션을 적용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척추는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항상 압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심부 근육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압박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부하를 덜어주기 위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절면과 관절면을 떼어놓게 되면 관절면 사이에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디스크가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근거에 참고하여서 트랙션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4주에서 8주 차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된 게 스트레칭과 마사지, 핫팩이 빠졌죠. 그리고 강시곡선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NMES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가지는 넘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으로는 스포츠 재활 총론 서적을 참고하여서 6가지 운동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스테빌리티 볼을 통해서 펠빅 틸팅을 하는 이 동작은 펠빅 움직임을 이 대상자가 얼마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고요. 위에 나와 있는 동작들이 모두 펠빅의 움직임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심부 근육 활성화를 먼저 시키고 운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재활 방법이지만 오히려 잘못 사용하게 되거나 세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MES입니다. NME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강시곡선상의 부분 탈신경으로 판정이 되었었는데 4주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강시곡선에서는 정상 지배근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EST를 적용하지 않고 NMES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한 연구에 따르면 크기는 클수록 좋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면적이 좁아질수록 전기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클수록 좋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주파수는 30Hz 정도로 강축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로 적용을 하고요. 강도는 마찬가지로 샴 컨디션에서 시작해서 스테어케이스 메소드로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주기는 근력 향상과 피로도에 대한 효율,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잘 고려한 1대4에서 1대5 정도로 적용을 하고요. 배치 부위는 해당 근육의 머슬 벨리에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램프업 프로토콜과 램프다운 프로토콜 시간을 조절하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트랙션을 진행하고요. 처음과 다른 점은 냉치료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심부 근육 운동보다는 재활 운동이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를 참고했을 때 콜드 워터 이머전이라고 물속에 담그는 반신욕 같은 개념인 거죠. 온몸을 다 담그는 치료법인데 현실성이 떨어져서 저희는 핫팩으로 적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 후 쿨다운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10도의 온도에서 10분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I 지수 해결을 위해서 식이요법 어느 정도로 같이 병행되어야 하고요. 대상자가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앉아있는 환경도 올바르게 적용을 해서 무릎과 펠빅의 높이가 같아져서 펠빅의 틸팅이 과해지지 않도록 사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팔걸이 높이 조절을 통해서 트렁크가 플렉션 되거나 한쪽으로만 체중을 지지하는 형태로 되지 않도록 등받이 조절을 통해서 등받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디스크에 가해진 압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받이 조절을 하고 앞으로 숙이게 되면 앞쪽으로 익스터널 모멘텀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디스크에는 더 압력이 가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면서 중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